저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었죠. 우리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에 위치해 있어요. 작은 언덕 위에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하고 사방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답니다. 봄이 오면 텃밭에는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짙은 초록으로 물들죠. 가을이면 추수를 하고 겨울엔 텅 빈 들판을 바라보며 다음 계절을 준비해요. 그 모든 계절을 남편과 함께 보냈었답니다. 남편은 묵묵히 제 옆에서 일을 돕고 하루가 끝나면 둘이 앉아 감자를 삶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하지만 작년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저를 혼자 두고 말이에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왜 하필 우리 남편이어야 했을까? 왜 하필 내가 혼자 남아야 했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 맴돌았죠.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안의 적막함이 얼마나 무겁던지요. 남편이 쓰던 도구들, 입던 옷들, 모두가 그대로인데 정작 그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실감나게 다가왔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혼자 울고 또 울다 지쳐 잠이 들기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보니 텃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날부터는 무작정 몸을 움직였어요. 텃밭을 가꾸고 집안을 정리하고 아침이면 이웃들과 함께 시장도 가고 그렇게 제 일상을 다시 찾기 위해 애썼어요. 아들 얘기를 해볼까요? 저에겐 하나뿐인 아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쁘죠. 아들이 독립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만의 가정을 꾸렸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나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자주 왔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아들의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왜 이렇게 바쁜 걸까?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 아니면 나를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걸까?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괜히 서러워지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하게 됐어요. 아들이 바쁜가 보다.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때로는 문득문득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집안이 고요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보며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도 항상 아들이 잘 지내길 바랐어요.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를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무릎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에도 가끔 아프긴 했지만, 이번엔 통증이 더 심하고 오래 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걷기도 불편할 정도로 아파졌어요. 며칠 후 아침, 무릎이 더 심하게 아팠습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손잡이를 붙잡고 겨우겨우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국그릇을 내려놓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릇을 떨어뜨릴까봐 조심스레 움직였지만 작은 움직임에도 무릎이 저려왔습니다. 안 되겠다. 병원에 가야겠어. 혼잣말을 하며 거실로 와 전화를 들었어요. 아들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무릎이 너무 아파. 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회사에 있는데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지만 워낙 바쁜 아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더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빈 것처럼 서글펐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병원은 엄마 혼자 가기 힘들어. 같이 좀 가줄 수 있겠니? 엄마, 지금 너무 바빠요. 다음에 가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세 번째로 전화를 걸었을 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엄마,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에요. 알아서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은 뒤에도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알아서 다녀오라니.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텃밭에는 봄나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롭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아플 때는 이렇게 외면당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혼자 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없고 아들마저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무릎의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왼쪽으로 몸을 돌릴 때마다 무릎이 찌릿거렸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나려는 걸 억누르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혼자서라도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무릎 보호대를 하고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길도 멀게 느껴졌어요. 걸음을 뗄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데 어쩐지 제 마음까지 같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도 아들에게 전화했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자식은 부모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않는 걸까? 제가 아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사람이 많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까지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 동안에도 저는 혼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병원을 혼자 오는 걸까? 아니면 나만 그런 걸까? 병원 대기실에는 혼자 온 어르신들이 꽤 많았어요. 그분들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 병은 아니시고 무릎 관절염 초기 단계입니다. 운동을 조금 줄이고 약을 드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다행히 심각한 병이 아니라는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약을 받아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이 아니라서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속에 담긴 무심함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은 유난히 어두운 기분으로 흘러갔어요. 평소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데 그날은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바쁜 건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3번이나 거절당한 기억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차라리 배고프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그 빛 아래 텃밭이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텃밭도 내가 없으면 버려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에게 연락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혼자 계속 견디는 게 맞았을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눈물이 차올랐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가 곁에 있었다면 아마 제가 말 꺼내기도 전에 병원에 데려갔을 거예요. 한없이 자상하고 저를 먼저 생각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떠올리다 보니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잠을 청하기 힘들어져서 다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 전등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거실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에 저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과 텃밭에서 막 추수를 끝낸 뒤였죠. 아들은 초등학생이었고 저희 옆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 시절에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너 왜 그렇게 약해졌어? 사진 속에 제가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것 같은 기분에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 자리에 앉아 차를 한 잔 더 우려냈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깊이 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 스스로 다짐했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가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 소리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울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울고 나면 무언가 달라질까 싶어서 억눌렀어요.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그날 밤은 끝내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제 기분을 환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무릎 통증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서랍 속에 정리된 그의 물건들, 벽에 걸린 그의 모자, 이 모든 것이 그리움을 자극했어요. 그 순간 아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내가 왜 그렇게 실망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외로워졌는지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들을 미워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저 함께 있어 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는 혼자서도 강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보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 목소리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이 말이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를 원망하는 대신 제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작은 결심을 했어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잊지 않기로요. 무릎이 아픈 건 고치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제가 스스로 다독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의 저녁은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비록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조금 괜찮아진 저는 텃밭으로 나갔어요. 잡초가 여기저기 자라 있어서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호미를 들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풀을 뽑기 시작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텃밭 한쪽에 상추를 심기로 했어요. 작은 씨앗을 손에 올려놓고 흙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여기서 싹이 틀까? 혼잣말을 하며 물을 주었어요. 고추 모종도 심었어요. 줄기를 조심스럽게 땅에 묻고 흙을 덮으니 작은 식물이 제 손에서 자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농사일은 힘들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텃밭을 바라보니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이곳이 내 삶의 일부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오후 텃밭에서 물을 주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굴까 싶어 고개를 돌리니 아들이 서 있더군요. 도시로 떠난 이후로 이렇게 불쑥 찾아온 건 처음이라 놀랐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담담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속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웬일로 왔니? 제가 물으니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군요.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와이프가 직장을 구해서. 한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무릎 아파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모르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손주를 봐달라니요? 엄마, 잠깐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둘 다 일을 해야 해서 너무 힘들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해 보였지만 저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달간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떠올랐어요. 제가 아플 때는 바쁘다며 거절하더니 이제 와서 자신의 필요에 맞춰 찾아온 그 태도가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제가 그때 병원 못 가드린 건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번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와이프도 힘들어하고 손주도 안정된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주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아들의 태도가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어요. 너희 애 봐달라고? 저는 일부러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무릎 아플 때는 바쁘다고 3번이나 거절하더니 이제 와서 부탁하는 거니?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가 할 말을 찾으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군요. 그땐 정말 바빴어요. 정말 바빴다. 제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어요. 너가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 있니?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지, 내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켰는지 기억은 하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모습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을 잘랐습니다. 썩 꺼져라. 나도 바빠. 제 말을 들은 아들의 얼굴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도 평생 동안 저한테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거칠게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어요. 사실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를 모두 담아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가거라. 할 말 없다. 그는 발길을 돌려 대문을 나섰어요. 집이 다시 고요해졌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고만 있었던 제 자신이 오히려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곧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아니. 그동안 참은 내가 더 이상했지. 아들에게 손주를 봐줄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당연한 듯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는 제 삶을 위해 그리고 제 마음을 위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제 결심이요. 그날의 일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결심한 날이었거든요. 아들이 떠난 뒤 집은 다시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고요함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제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작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더는 제 삶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아들이 떠난 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번에는 그 고요함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남편과 아들에게만 맞춰 살았던 제 시간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흘러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텃밭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동네의 작은 문화센터에서 요가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늘 해보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일이었죠. 나도 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어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이 더 커져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첫 수업날,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어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금방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어요. 강사 선생님이 밝은 목소리로 들어오며 인사를 건넸어요. 여러분, 요가를 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 볼게요. 요가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허리를 펴는 것도 힘들었고 무릎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동안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온몸에 뻗어나가는 긴장감과 땀이 제 몸을 다시 살아있게 해주는 기분이었어요. 요가 수업이 끝난 뒤 영자 씨라는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영자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멀리 사는 자식들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좀 더 즐겨야 하지 않겠어요? 영자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며칠 뒤 영자 씨가 풍물패에 가입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어요. 풍물패라니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장구를 치고 꽹과리를 울리는 건 왠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 같았거든요. 하지만 영자 씨의 설득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풍물패 첫 모임에 갔을 때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잘 오셨습니다. 여기 와서 즐겁게 놀다 가세요. 그 환영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에는 장구를 잡는 법도 몰라 쩔쩔맸어요. 하지만 조금씩 배워가며 소리가 나는 법을 익혔어요. 장구를 두드리는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니 묘하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풍물패는 단순히 악기를 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함께 어울려 웃고 떠들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점점 그 모임이 기다려졌고 매주 모임 날이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아들의 전화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한 번씩 망설였지만 결국은 받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공이었으니까요. 그 시간에 저는 요가 수업이나 풍물패 연습을 더 열심히 했어요. 집에서 혼자 찻잔을 들고 앉아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을 느꼈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이 이제는 오히려 좋았어요. 어느 날 풍물패 공연이 열렸어요. 동네 행사에서 작은 무대를 꾸미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무대에 서는 게 부끄러웠지만 장구를 치며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순간 제 안에 있던 작은 자신감이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공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예전에는 아들의 인정과 관심을 기다리던 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제가 있었어요. 그 후로도 요가와 풍물패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 더없이 소중했어요. 이제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삶을 스스로 꾸려가고 있다는 만족감이 컸어요.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올 때 저는 그가 이전처럼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 게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그때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이었어요. 이렇게 조금씩 제 삶은 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영자 씨와 함께 차 한 잔을 했어요. 풍물패 연습을 마치고 동네 찻집에 들른 거였죠. 작은 찻집은 아담하고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더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요즘은 몸도 마음도 한결 편해진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가끔씩은 자식들 생각이 나기도 해요. 영자 씨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저 역시 아들이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런 감정을 뒤로 미뤘어요.
제 삶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있잖아요. 영자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애들도 꼭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아요.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으면서 뭔가 부탁할 게 있으면 그때만 전화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걸 알고 나니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아들이 전화하면 대부분 부탁이더라고요. 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그 말에 저도 따라 웃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자 씨와 저는 서로 위로가 되었어요. 영자 씨는 남편과 일찍 사별했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지나갔잖아요. 영자 씨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녀도 저처럼 많은 시간을 자식에게 바쳤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답니다. 우리 이제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끼리 더 즐겁게 살아요. 영자 씨가 이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살아야죠. 그날 이후로 영자 씨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셨고, 가끔은 작은 도시로 나가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며 저는 점점 더 삶의 활력을 느꼈어요. 어느 날 영자 씨가 묻더군요. 혹시 아드님이 다시 연락해 왔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전화는 몇 번 왔어요. 근데 제가 받지 않았어요. 이젠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려고요. 영자 씨가 제 말을 듣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너무 매달리지 말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돌봐야 할 때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도 웃었어요. 우리 둘 다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를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자 씨처럼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꾸준히 서로를 격려하며 우정을 이어갔어요. 또 다른 주말, 우리는 동네 행사에서 함께 풍물패로 공연을 했어요. 장구를 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날 밤 영자 씨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복하죠? 저는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행복해요. 이렇게라도 나 자신을 찾으니 정말 좋네요. 영자 씨와의 우정은 제게 단순한 위로 그 이상이었어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가 제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추석이 가까워질 무렵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텃밭의 작물들도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었죠. 추석 준비를 하면서 혼자 조용히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혼자만의 명절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추석 당일 아침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창문을 통해 보니 아들이 서 있었고 옆에는 며느리도 있었어요.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보였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이 문 너머에서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어요. 웬일이냐? 저는 담담히 물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마당으로 들어와 조심스레 제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이렇게 말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옆에 있던 며느리도 아들을 따라 무릎을 꿇더군요. 그들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저는 달라져 있었거든요. 용서는 이미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되돌아가긴 힘들다.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갈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갈 테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갔어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며느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뭐가 달라지겠니? 제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진심이었어요. 나는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천천히 피했어요.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모든 걸 받아줄 수도 없다.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잘 살길 바란다.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무거운 마음을 느끼는 듯 했어요. 그들은 결국 일어나며 조용히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그저 지켜봤어요. 마당에 놓인 작은 돌멩이 하나를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구나. 그 생각은 이상하게도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홀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고요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 제가 심은 상추와 고추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그 흔들림처럼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결심이 한층 더 굳어졌어요.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은 뜸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나았어요.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냈어요. 요가와 풍물패 활동도 계속했어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어요. 명절이 끝나고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웠으니까요. 그 교훈은 단순했어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날의 사이다 같은 순간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준 날이었어요. 그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해가 바뀌고 설날이 다가왔어요. 설날 아침, 유난히 맑은 하늘을 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텃밭에는 아직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마당에는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조용한 설날이 될 것 같았어요. 저번 추석에 했던 말 때문인지 아들과 며느리는 설날이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명절마다 왔던 아들 가족이 없는 집은 훨씬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조용함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로 있는 이 시간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간단히 차린 떡국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번 설날은 나를 위해 어떻게 보낼까? 그동안 명절은 늘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보냈던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한 날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떡국을 먹고 난 뒤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추석 이후로 쌓인 작은 짐들과 옛날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남편이 남긴 물건 중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았어요.
작은 상자에서 남편의 옛날 메모가 적힌 종이를 발견했어요.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거. 남편이 남긴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래. 이제 내 삶을 더 사랑해야지. 그 다짐을 되새기며 물건들을 정리해 나갔어요. 정리를 마친 뒤에는 영자 씨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차 한 잔을 나누기로 했어요. 동네 찻집에서 만난 영자 씨는 늘 밝은 모습이었어요. 설날이라고 해서 꼭 전 부치고 손님 맞이만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영자 씨의 말에 저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 씨는 요즘 스마트폰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도 젊은 사람들처럼 기술 좀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약간 웃음이 났지만 흥미가 생기기도 했어요. 정말요? 그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묻자 영자 씨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처음엔 어렵죠. 근데 배우다 보면 재미있어요. 유튜브도 보고 사진도 찍고 카톡으로 친구랑 얘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저는 텃밭 일과 풍물패에만 몰두했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스마트폰 강좌에 등록했어요. 첫날 강의실에 들어가니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강사 선생님이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강의는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화면을 누르고 앱을 여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혼잣말을 하며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제 손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옆자리의 할머니가 도움을 주셨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조금씩 배우다 보니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텃밭 가꾸기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 저장하는 법도 익혔어요.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텃밭의 겨울 풍경을 찍어봤어요. 그 사진을 보며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몰랐어요. 스스로에게 조금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나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설날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지만 제게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아들이 오지 않은 명절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영자 씨와 더욱 자주 연락했어요. 어제 텃밭 사진 봤어요. 너무 예쁘던데요. 영자 씨의 문자를 받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도전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스마트폰 강좌를 통해 다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에는 우리 여행도 가볼까요? 영자 씨의 제안에 저는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이제 더 많이 누려야죠. 그렇게 설날은 단순히 명절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스스로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가족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제 스스로 찾은 행복이었으니까요. 텃밭에 봄나물이 자랄 무렵이었어요.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지나고 땅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새싹들이 여기저기 얼굴을 내미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아침 장화를 신고 텃밭으로 나갔어요. 흙냄새가 코끝에 스며드는 그 순간 이곳이야말로 제 삶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텃밭에는 지난 가을 심었던 봄나물이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상추, 달래, 부추가 줄지어 나란히 자라는 걸 보니
제가 이 작은 생명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새삼 떠올랐습니다. 봄볕이 부드럽게 비추는 아래서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손으로 흙을 만지작거리며 나물 사이에 자란 잡초를 뽑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도 이 나물과 같구나. 나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적당한 물과 햇볕을 주어야 하고 잡초를 제거하며 땅을 돌봐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물이 병들거나 자라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나무를 보며 속상해했지만 결국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도 나물과 같다는 걸요. 정성껏 키워도 그들이 자라나는 방식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어떤 나물은 시들어가고 어떤 나물은 더 크게 자라지만 그건 모두 자연의 법칙 속에 있는 거였어요. 저는 텃밭에서 자라는 나무를 보며 아들과의 관계를 떠올렸어요. 내가 아무리 그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그가 어떻게 자랄지는 그의 몫이구나. 텃밭 한쪽에 심어둔 상추가 바람에 휘청이는 걸 보며 마치 제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상추는 제 손길 없이도 바람에 견디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그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들은 이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 깨달음은 처음엔 조금 쓸쓸했지만 곧 제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들의 선택과 행동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제 삶도 한결 가벼워질 테니까요. 그날 저는 텃밭 일을 마치고 작은 바구니에 봄나무를 담았어요. 싱그러운 향이 코끝을 스치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어요. 집에 들어와 나물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국에 달래를 넣고 새싹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봄의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 맛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넘어 새로운 삶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별빛 아래 서 있는 텃밭을 보며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어요. 그 후로도 저는 텃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잡초를 뽑고 나물에 물을 주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명상 같은 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은 제 삶에 더 많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가깝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걸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그저 그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길 바랐어요. 그리고 저도 제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텃밭에서 나무를 키우는 일은 결국 제 자신을 키우는 일이기도 했어요. 제 삶을 돌보고 제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었어요. 그건 제가 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봄날의 텃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연은 가르치지 않아도 많은 걸 말해주죠. 그리고 그 말은 제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너는 너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애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저를 더 사랑하고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그게 제가 찾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고 텃밭이 고요히 어둠에 잠기던 시간이었어요. 문득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더군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대답 없이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서로 마주보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냐? 제가 물으니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돈이 좀 필요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요. 어려운 상황이라 잠깐만이라도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은 제 귀에 공허하게 들렸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의 말을 되뇌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아플 때 너가 뭐 했는지 기억하니?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제가 정말 바빴어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건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그의 말을 잘랐어요. 지금은 뭐가 다르지? 너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건 똑같잖아. 제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돈은 없다. 나도 내 노후 준비해야 하니까.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설득하려 했어요. 엄마, 정말 잠깐만 도와주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건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너가 말하는 가족이라는 게 참 재미있구나. 아버지가 병원비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냐? 그 돈으로 내 평생 모은 걸 다 써버렸어. 제 말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아버지의 병간호 때 자기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는 듯 했어요. 그때 그는 분명히 바빴다며 매번 병문안을 미뤘었죠.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때 너가 보였던 태도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널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건 너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야. 언제까지 나에게 의지하려고 하니? 그 순간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단호히 말했어요. 이제 너도 너의 힘으로 해결해야 해. 나는 더 이상 너의 뒷받침이 되어줄 수 없어. 아들은 마루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그가 떠난 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겁고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텃밭은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잘 해낼 거야. 그리고 나도 내 삶을 계속 지켜나가야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할지 몰라도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제 삶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들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더 이상 그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그도 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찾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제 마음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마을 풍물패와 함께 공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연습만 하던 것과 달리 무대에 서게 되니 묘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처음 장구를 배울 땐 손발이 어색해서 리듬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첫 공연 날 작은 마을 축제에서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앞에 앉아 박수를 치며 응원하는 관객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장구를 칠 때마다 울리는 소리가 온몸을 울리며 희열을 느끼게 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보내준 큰 박수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이렇게 박수를 쳐준 건 오랜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풍물패와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연주를 넘어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이웃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은 이전과는 다른 행복을 느끼게 했어요.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고 스스로 말하곤 했답니다. 공연을 다니며 새로운 마을을 구경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어요. 풍물패 멤버들과 함께 간단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추억을 쌓았어요. 그들은 제게 새로운 가족과도 같았어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박하고 진솔한 순간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집 앞 우체통에서 작은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편지 봉투에 서툰 글씨로 할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주가 보낸 편지라는 걸 직감했죠. 봉투를 열어보니 귀여운 그림과 함께 서툴게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단순한 문장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주를 떠올리니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하느라 손주에게 소홀했던 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제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편지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손주의 진심 어린 마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전처럼 그들에게 휘둘리며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결국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어요. 가끔 보는 게 서로에게 더 좋겠구나.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건 기쁘지만 제 삶의 중심은 여전히 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 뒤 손주와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손주는 달려와 제 품에 안기며 웃었어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 아이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손주는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요. 그날 밤 손주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내가 원할 때 얘가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 다짐은 제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조금씩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게 제가 찾은 화해의 방법이었어요. 명절 아침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신선한 겨울바람이 느껴졌어요. 텃밭은 눈으로 덮여 고요했지만 그 아래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한가로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들이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뒤로 며느리와 손주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그래, 잘 왔다. 들어와라. 그들이 들고 온 선물 꾸러미를 마루에 내려놓으며 손주가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지만 저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명절답게 조심스러운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손주는 제 옆에 앉아 웃으며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그 말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늘 걱정돼요.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이 담긴 표정을 보며 가슴 한편에서 미안함과 감사함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난 여기가 좋다. 내 친구들도 있고 내 텃밭도 있고 여기서의 삶이 나에겐 가장 편안하다. 아들과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답에 약간 당황한 듯 했어요. 아들은 다시 설득하려 했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계시면 더 안전하고 편하실 거예요.
뭐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내 삶을 지키는 거란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들이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자주 찾아뵐게요. 혼자 계시는 동안 불편한 게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자주 와주는 건 좋지. 하지만 걱정은 말아라. 내가 스스로 잘 지낼 수 있는 법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손주는 제 손을 꼭 잡고 마당에서 놀자고 했고, 우리는 함께 눈 쌓인 텃밭을 걸었어요. 손주와 함께한 그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저는 집안 곳곳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던가. 그리고 그 추억이 저를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집은 단순히 살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제 삶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이었어요. 여기서의 평온한 시간이 제게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물론 아들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지키고 싶었어요. 그것이 저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텃밭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선택이 제게 자유를 주고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명절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어요.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웠답니다. 이제는 정말 알아요. 진정한 사이다란 상대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요. 제가 한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외로운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도요. 이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텃밭을 바라봅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풍경은 언제나 새롭고 그 속에서 작은 생명들이 자라는 모습은 제게 위안을 줍니다. 텃밭은 단순히 채소를 심고 가꾸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곳은 제가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곳이고 제가 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의 동반자 같은 존재랍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추나 상추, 부추 같은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한결 평온해져요. 자연이 주는 위로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풍물패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함께 장구를 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제게 또 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무대에 서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을 때면 삶이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다는 자신감이 차오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여전히 중요해요. 영자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문화센터에서 새로 만난 사람들과 웃고 떠들다 보면 제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느끼게 됩니다. 가끔은 손주도 보러 옵니다. 그 아이의 맑고 해맑은 웃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손주는 이제 저를 필요 이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저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며 제가 전해주는 작고 소박한 사랑을 받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손주를 보는 시간은 제 선택이에요. 제가 원할 때, 제가 할 수 있을 때만 그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애쓰거나 희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제게 큰 자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어느 날 손주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웃는 일이 많아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이제야 진짜로 행복을 알게 되었거든. 행복이란 게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더군요. 작은 텃밭에서 나무를 가꾸는 일, 풍물패에서 장구를 치며 웃는 일,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며 차 한 잔을 나누는 일, 그 모든 것이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물론 인생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텃밭에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때도 있고, 손주가 가끔은 떼를 쓰며 할머니의 한계를 시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건 삶의 일부니까요. 과거에 저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잃어버리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이 저 자신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이제 행복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네,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행복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더 사랑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제 삶의 새로운 장은 매일매일 다시 쓰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매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텃밭의 작물은 자라고 풍물패의 리듬은 계속 울려 퍼지고 손주의 웃음소리는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은 행복이고 이제는 그 행복을 제 손으로 지켜나갈 겁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제 방식으로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로 73살이 되었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중반 24살에 결혼했던 게 엊그제 같아요. 남편은 28살로 저보다 4살 연상이었죠.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 결혼식에서 제 눈에 띈 남자, 그게 바로 남편이었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셨어요. 무엇보다 선한 인상이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친구 결혼식이 끝나고 혼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요? 아가씨,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결혼식장에서 제 눈에 띄었던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 기간은 1년 정도였죠. 1년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아갔어요. 남편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무뚝뚝한 면이 있었지만 속은 여리고 따뜻했죠. 남편은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절 좋아한다는 걸 표현했어요. 교제 초기에 제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준 적이 있었죠. 제가 일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절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절 시내에 새로 생긴 양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양식당 안에는 예쁜 꽃다발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너무 놀라고 감동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절 꼭 안았어요. 귓가에 속삭이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이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웠어요. 다정하고 속 깊은 남자라는 걸 알게 됐죠. 연애할 때부터 저희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사소한 말다툼이 있어도 금방 화해하곤 했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깊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날 밤에는 너무 긴장되고 설레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평생 함께 살 사람과 내일 100년 가약을 맺는다는 게 실감이 안 났죠. 결혼식 당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장하는데 눈앞에 있는 남편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순간 울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남편, 떨리는 목소리로 예식사를 읽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결혼 후 저희 부부는 더없이 행복했죠. 신혼집에서의 단둘만의 시간은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얼굴을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남편도 절 보며 매일 환한 미소를 짓곤 했죠. 시간만 나면 뜨겁게 포옹하고 입을 맞추며 사랑을 나눴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눈이 마주치면 서로를 끌어안았죠. 한창 사랑할 나이에 잘생기고 멋진 남편과 살게 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남편을 위해 저녁 식사 준비하고 맛있는 반찬 해주는 게 즐거웠어요. 맛있게 식사하고 설거지를 마치면 남편은 절 꼭 껴안고 볼에 뽀뽀해주곤 했죠. 주말이면 근교로 산책 나가서 맛있는 것 먹고 구경도 다녔어요. 저녁 노을이 예쁜 강가에 앉아 담소를 나누면 세상 그 어떤 부부보다 행복할 것 같았죠.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서로 바라보며 깨우고 출근할 때는 현관문 앞에서 꼭 뽀뽀하고 헤어졌죠. 결혼 생활도 신혼 때처럼 그렇게 달콤하고 행복하기만 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사랑하는 남편과 단둘이 살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죠.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을 한 1년쯤 보냈을 무렵이었어요. 문득 아이가 없다는 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 거예요. 병원도 다녀보고 민간요법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또 시댁에서는 자꾸 아이 얘기를 꺼내셨어요. 애는 언제 나올 거냐? 우리 대를 이어줄 손자, 손녀가 필요하다. 남편도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시댁과 마찰이 생기기도 했어요. 남편이 위로해줬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중요한 말이 있다며 절 불렀어요.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여보, 우리 입양하는 거 어때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입양이라니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근데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왠지 모를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설렘이 밀려왔죠.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입양을 결심하게 됐어요. 며칠 뒤 시골에 있는 한 고아원을 찾았죠. 고아원에서 여러 아이들을 만났는데 모두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죠. 귀여운 외모에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3살배기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혜준이라고 했죠. 순간 운명처럼 와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도 혜준이를 보더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서로의 눈빛을 보니 딱 직감이 왔어요. 혜준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자고요. 그렇게 혜준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혜준이를 데리고 나와 차에 태우고선 너무 행복해서 울음이 터졌어요. 남편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죠. 혜준이는 의아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우린 앞으로 혜준이의 부모가 될 거라고 사랑으로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죠. 혜준이는 그제서야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의 행복한 가족 생활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렇게 우리는 혜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혜준이는 우리 부부에겐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정말 이쁘고 귀여웠죠. 혜준이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채웠어요. 혜준이도 우리를 진짜 부모처럼 따랐죠. 저는 혜준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혔죠. 혜준이가 크면서 궁금해하는 건 뭐든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혜준이와 친구처럼 지냈죠. 같이 공놀이도 하고 야구도 했어요. 혜준이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죠. 하지만 혜준이를 키우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소를 키웠어요. 처음엔 10마리도 안 되는 소를 키웠는데 점점 늘어나서 나중엔 300마리나 되더라고요. 남편은 소 돌보는 일로 늘 바빴죠. 저 역시 끼니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도맡고 종종 남편 도와서 소도 돌보고 하느라 늘 피곤했어요. 혜준이가 어릴 때는 혜준이 돌보랴, 일하랴 죽을 맛이었죠. 남편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남편도 늘 지쳐 있었죠. 하지만 우리 부부는 혜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날도 남편은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소에게 풀을 먹이고 젖을 짰어요. 혜준이 학교에 보내고 나서 일을 하다가 점심때쯤 되어 배가 고파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대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마침 옆에서 일하던 동네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 황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죠. 저는 병원에 뛰어가 의사 선생님께 남편 상태를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말씀하셨죠. 순간 정신이 하얘지고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강직하고 듬직했던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눈앞이 깜깜해졌죠. 남편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예후가 좋지 않다며 각오를 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혜준이 아빠인데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인데 남편은 살아야만 했어요. 매일같이 병원에 나가 아침부터 밤까지 남편 곁을 지켰죠. 의식이 없는 남편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여보, 당신 곁에는 우리 혜준이가 있잖아요. 제발 눈 좀 떠봐요. 혜준이가 아빠 얼굴 보고 싶어 해요. 침대 곁에 앉아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혜준아, 아빠가 빨리 깨어나시길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날 거야. 혜준이는 의사가 되어 아빠를 치료해주면 좋겠다고 순수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서의 며칠을 보냈어요. 온 가족이 모여 남편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죠. 시댁에서도 달려와 병문안을 하고 의료진을 도왔어요. 어머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죠. 아들아, 일어나야 한다. 늙은 어미를 두고 어딜 가려고 그러는 거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서서히 의식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다가 눈꺼풀을 떴어요. 시간이 흐르자 저와 눈을 맞추고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시면서 회복 속도가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의식을 되찾아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죠. 남편의 강인한 생명력 덕분인 것 같아요.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어요. 퇴원할 때쯤엔 부축을 받아 걸을 수도 있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혜준아, 우리 아빠 걸을 수 있게 되었어. 이제 아빠랑 공놀이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자. 혜준이도 아빠가 퇴원한다는 소식에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남편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팔은 들어 올리기 힘들고 다리는 절뚝거리며 걸었죠. 예전처럼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몸을 추스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을 전부 맡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소에게 풀을 먹이고 젖을 짜는 게 일과의 시작이었죠. 아침상을 차려 혜준이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나면 남편 곁에 앉아 수발을 들었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여드리고 아직 온전치 않은 남편의 몸을 돌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어요. 혜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바로 농사일을 나갔죠. 비료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곡식을 심었어요. 땡볕에 몇 시간을 일하고 나면 등줄기에서 땀이 비오듯 하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혜준이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죠. 우리 혜준이는 내가 이렇게 버텨야만 밥을 먹고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오후에는 혜준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어요. 더운 날씨에 교복이 땀에 젖어 있는 혜준이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죠. 미안하다 혜준아. 엄마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줄게.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았어요. 저녁에는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었죠. 혜준이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남편이 즐겨 드시는 고등어구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면 행복했어요. 힘들지만 보람찬 하루하루였죠. 살림에, 농사에, 아들 키우는 일까지 해내려니 눈코 뜰 새가 없었지만 가족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힘들어할수록 남편은 술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농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네 탓이야. 내가 네 걱정 때문에 병이 난 거야. 라며 헛소리를 하시더군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남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 안타까웠으니까요. 어느 날은 남편이 술에 취해 혜준이한테 심하게 화를 내셨어요. 혜준이가 실수로 아빠 술병을 깨뜨렸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러려니 하실 남편이 갑자기 혜준이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손찌검을 하려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에 저도 화가 났어요. 여보, 애한테 왜 그러세요? 혜준이가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야 남편은 조금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혜준이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힘든 시기에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야 할 텐데 왜 남편은 술로 모든 걸 망치려 하는 걸까요? 많이 속상했죠. 남편에게 술을 끊으라고 제발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고집을 부리시더니 점점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은 저에게 큰절을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이제 술을 끊고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시더라고요.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한 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남편은 약속을 잘 지켰어요.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으셨죠. 대신 저와 혜준이를 챙기는데 전념하셨어요. 혜준아,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재미난 일은 없었니? 남편은 혜준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의젓해진 아들의 모습에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기뻤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니까요. 함께 있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겼죠. 남편의 병이 완쾌되면 혜준이와 함께 여행도 가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펼쳐나갈 행복한 미래를 그려봤죠. 근데 그건 저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남편의 건강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거든요.
술은 끊었지만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입맛을 잃고 몸무게가 빠지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많이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종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혜준이 몰래 혼자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어요. 제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일을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죠. 한참 살 나이에 너무 허망하게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펑펑 울었어요. 옆에서 혜준이도 엉엉 울었죠. 이제 우리 가족은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의 죽음 이후 저는 큰 슬픔에 빠졌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혜준이를 보면 남편 생각이 더 났어요. 혼자서 어떻게 혜준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막막한 마음뿐이었죠. 가끔은 남편 옷을 꺼내 얼굴에 묻고 한참을 울기도 했어요. 그리움이 밀려와 가슴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도 혜준이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대했어요. 엄마가 약한 모습 보이면 혜준이가 더 힘들어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남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꿋꿋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으로 혜준이가 대견스러웠어요. 아빠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잘 견뎌냈거든요. 학교 공부에도 더 매진하더라고요. 아빠 기일의 묘소에 찾아가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될게요. 엄마도 제가 잘 모실게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책임감 있는 말을 하는 걸 보니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혜준이가 훌쭉 커갔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성적이 아주 우수했죠. 공부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장학금도 많이 받더라고요. 엄마 아빠 피 한 방울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 학창 시절에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머리보단 손재주가 좋으셨죠. 혜준이는 우리와 달랐어요. 엄마, 저 의사가 될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혜준이가 어느 날 불쑥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라니 너무 멋진 꿈이 아니겠어요? 첫째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고 둘째는 안정적이잖아요. 의사라는 직업은 어디 가서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요. 저는 무척 기뻤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가 널 믿는다. 꼭 멋진 의사 되거라.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의대 진학을 위해 혜준이는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 먹고 바로 책상 앞에 앉더라고요.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문제집을 푸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가끔 제가 혜준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도 된다. 라고 하면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엄마, 전 괜찮아요. 제 꿈을 위해 열심히 해야죠.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 자식이 그렇게 씩씩하니 대견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대학 입시를 치를 때가 다가왔어요. 혜준이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 저희는 초조해했죠. 합격 발표날 혜준이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어요. 옆에서 저도 가슴 졸이며 기도했죠. 하느님, 제발 우리 혜준이가 꼭 의대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떴어요. 저도 모르게 예하고 소리를 지르며 혜준이를 껴안았죠. 혜준이도 엄마,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혜준이 덕에 집안에 경사가 났죠.
시댁에서도 좋아하셨어요. 가업을 잇는 건 못 되지만 그래도 의사가 된다니 대견해 하셨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꿋꿋이 아들을 키워냈으니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장남 며느리 노릇 톡톡히 했다며 저를 많이 치켜 세워주셨어요. 혜준이가 의대에 입학하고 나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삶의 목표가 아들 뒷바라지 하는 거였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학비 대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죠. 소를 더 열심히 길러 우유를 팔고 쌀과 잡곡도 팔았어요. 주변에서 이래저래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니 세간의 시선도 따뜻해지더라고요. 혜준이 학비 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를 안쓰럽게 여기는 거죠. 학교에선 혜준이 소식을 자주 전해 들었어요. 모범생이다. 공부도 잘하고 인품도 훌륭하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다 하는 칭찬 일색이었죠. 교수님들도 입을 모아 혜준이를 칭찬하셨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구나. 내 아들 대견하다. 시험 때마다 우수한 성적을 받아오는 혜준이가 참 기특했어요. 방학 때 집에 오면 웃음꽃이 피었죠. 혜준이는 자기 전공 책을 읽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저는 뒤에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죠. 주름진 손으로 혜준이 등을 토닥이면서 우리 아들 정말 멋지구나. 아빠가 보면 좋아하실 텐데 하고 중얼거렸어요. 혜준이는 책에서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며 절 꼭 안아주곤 했죠. 어느덧 혜준이가 의사가 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대학병원 인턴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에 걱정 반 기쁨 반이었죠. 걱정은 아들이 힘든 인턴 생활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였고, 기쁨은 이제 제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 의사 만들기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인턴 첫날 의사 가운 입은 혜준이를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혜준아, 축하한다. 정말 대견하다.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구나. 이 좋은 날을 남편과 함께 맞이하지 못해 아쉽지만 하늘에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혜준이가 인턴에서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밤낮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응급실에서 잠을 자기 일쑤였죠. 과중한 업무에 지쳐 힘들어할 때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옆에서 격려해줬죠. 혜준아, 조금만 더 힘내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란다. 시간이 흘러 어엿한 의사가 된 혜준이를 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들 덕분에 이제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소도 300마리나 키우게 됐고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혜준이가 저를 요양원에 모시겠다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 물었죠. 갑자기 왜 그러는 거니? 엄마는 아직 정정하고 소도 봐야 하는데. 혜준이의 눈빛이 너무 차가워 보이는 거예요. 엄마, 이젠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편히 쉬셔야죠. 제가 요양원비 대줄게요. 딱 잘라 말하는 아들의 태도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의사와 상관없이 결국 요양원행을 강요당했어요. 혜준아, 내 말 좀 들어보렴. 엄마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 엄마, 제발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내가 결정한 일이에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혜준이는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짐을 싸서 요양원행 버스에 올랐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아들의 뜻을 거스를 순 없었으니까요. 요양원 생활이 턱없이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기상해서 점호하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마치 군대 같은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었죠.
더군다나 시설도 낡고 좁아서 사생활이 전혀 없었어요.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가 치매가 좀 걸려서 밤에 잠도 설쳤죠. 소 생각도 너무 났어요. 내가 그렇게 정성껏 키운 소들인데 내가 없으니 누가 돌보고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죠. 혜준이한테 전화해서 소 얘기를 꺼냈더니 엄마, 그 소들 다 팔았어요. 이제 그만 신경 쓰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소를 판 것도 모자라 알고 보니 제 명의로 된 땅과 집도 팔아버렸더라고요. 그 돈으로 도박을 했대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아들은 도박에 미쳐서 가산을 탕진했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자식 하나 건사 못하고 말아먹다니. 서글프고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요양원에서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혜준이는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죠. 아마 제 낯을 볼 염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전 요양원 활동에 의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죠. 인생의 막바지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가끔 혜준이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지면 홀로 울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장이 절 불렀어요. 의아해서 원장실로 갔더니 혜준이가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애 얼마나 야위고 초췌해졌는지 몰라요. 먼저 달려가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원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어르신, 댁이 아드님께서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비도 못 내시는 형편이고요. 안타깝지만 더 이상 모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도박으로 내 재산을 모조리 날려먹고 이젠 내가 있을 곳조차 없어졌다니. 혜준이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차마 제 얼굴을 볼 수 없는 모양이었나 봐요. 이 불효막심한 자식아. 엄마를 이렇게 만들다니. 원망스러웠지만 더는 아들을 탓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나왔어요. 아무도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죠. 결국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먹을 게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길거리를 떠도는 신세라니.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할 줄이야. 갈 곳 없는 몸뚱이로 거리를 떠돌며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먹을 게 없어 동냥하러 다니고 밤엔 공원 벤치나 지하철 역사에서 얼어 죽을 뻔도 했죠.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도 한편으론 스스로가 한심하고 불쌍해 보였어요. 이런 꼴로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를 배회하던 중 저만치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내가 기른 소가 여기 있었지.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재촉했죠. 골목 안쪽에 들어서자 제가 그토록 아끼던 소들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소들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 소들아. 엄마가 널 버리려던 게 아니었는데. 주인 잃은 갈대처럼 서 있는 소들의 모습에 마음이 미어졌죠.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제법 혈색 좋은 청년이 서 있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청년이 혜준이에게서 소를 산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죠. 어떻게 내 소가 자네 손에 넘어간 거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은 조금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머님 아드님께서 저에게 급하게 사정하셔서 소를 판매했어요. 당시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어머님 아드님께 돈을 꿔줬는데 갚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하셨어요. 역시 도박 빚 때문이었구나. 해준 이 녀석, 내가 그토록 고생해 키운 소까지 팔아먹다니. 실망감에 고개가 절로 떨궈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이 뜻밖의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어머님 사정이 그러시다면 제가 이 소 2마리를 어머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언젠가 형편 되실 때 값을 치르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나 같은 노인에게 소를 그냥 준다고요? 아이고 젊은이. 나 같은 늙은이 도와줘 봐야 자넨 손해만 볼 텐데.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사정을 듣고 보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소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니 잘 돌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저를 도우려 했어요. 농장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어머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 소를 잘 기르고 먹여 살아봅시다. 청년의 다정한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소를 품에 안게 되었어요. 시골 외딴집 한 채를 구해서 소들을 기르기 시작했죠. 처음엔 소를 돌보는 일이 버거웠지만 차츰 적응해 갔어요. 두 손으로 풀을 꼭꼭 비벼 먹이를 만들어주면 소들은 콧김을 내뿜으며 즐겁게 먹었어요. 시간이 지나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죠. 연신 송아지의 작고 여린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을 만끽했어요.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희망이 있는 한 살아볼 만해. 열심히 소를 돌본 덕분에 점점 소두수가 늘어났어요. 우유를 팔아 생계를 꾸려갈 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긴 거죠. 덕분에 동네에서도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대접받게 되었어요. 할머니 소 젖으로 만든 요구르트 맛있어요. 또 사 먹으러 올게요. 우리 집 아기 먹이려고 우유 한 박스 싸갈게요. 신선하죠? 동네 사람들이 저의 소젖으로 만든 유제품을 즐겨 찾았어요. 인심 좋은 시골 동네라 팔다 보면 어느새 동이 나곤 했죠. 한편 청년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은인이 되었어요. 그저 남일 같지 않게 도와준 그 따뜻한 마음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부모를 여의었대요. 그래서 그 청년을 양자 삼기로 했어요. 덕분에 황혼의 나날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매일 저녁이면 청년과 함께 마당에 앉아 소들을 바라봐요. 소들은 한가롭게 풀을 뜯고 바람은 산들산들 머리를 스쳐가죠. 그 순간만큼은 지난 시절의 고통이 마치 꿈처럼 느껴져요. 아들아, 내 인생의 말년에 큰 선물을 줘서 정말 고맙다. 자네가 있어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 감사할 뿐이네. 청년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죠. 그러면 청년도 살며시 웃으며 말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오히려 어머님께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웠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하며 여생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소를 돌보며 건강도 되찾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었죠. 비록 가족에게 버림받는 아픔이 있었지만 낯선 이의 손길로 제 인생에 새 희망이 피어났어요. 이 고마운 인연으로 행복한 날들을 보내면서 살 수 있게 되다니. 저는 이 놀라운 전개가 여전히 신기할 따름이에요. 때론 세상살이가 힘겨워 낙담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소망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어둠이 짙으면 밝음도 있는 법이죠.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 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늙은이의 한 말씀이 젊은이들에겐 긴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래 살다 보니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사람 마음의 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구한 제 인생에도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삶에 지칠 때면 제 얘기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빕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은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며느리와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장난기 많은 아이였는지, 그리고 그 장난에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며느리는 결혼 초부터 유쾌하고 장난기 넘치는 성격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친구들과 다과 모임을 집에서 가졌을 때의 일이에요. 며느리가 몰래 설탕을 소금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날 일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머, 이 다과 맛이 좀 이상하지 않아? 제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저도 한 입 먹어보고는 깜짝 놀랐죠. 어머나,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때 주방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장난을 좀 쳤어요. 며느리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건강 걱정해서 그랬나 보네. 맞아. 요즘 단 걸 너무 많이 먹었었지. 친구들도 함께 웃으며 이해해줬어요. 오히려 우리 며느리의 재치를 칭찬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날엔 제 생일 케이크에 왕꿈트리를 숨겨놓아 놀라게 한 적도 있었어요. 케이크를 자르려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지렁이 젤리 때문에 모두가 깜짝 놀랐죠. 하지만 곧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어머나, 우리 며느리 정말 장난꾸러기구나. 덕분에 재미있는 생일 파티가 됐어. 이런 에피소드들로 인해 저와 며느리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돈독해졌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며느리의 장난이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않았겠죠? 정작 큰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났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던 날이었어요. 대장 내시경도 포함되어 있어서 전날 밤부터 금식을 해야 했죠. 평소에 야식 먹는 걸 무척 좋아하는 제게는 정말 큰 시련이었어요. 그날따라 허기가 져서 힘들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금식 시간이 되자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배고픔이 더 심해졌죠. 그때 출장 간 아들 영민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세요. 검진 때문에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 알아요. 영민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 아들, 건강검진은 중요하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저는 괜찮은 척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TV를 보며 주위를 돌리려 했지만 음식 프로그램만 나오는 것 같았죠. 그때 갑자기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궁금해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후라이팬에 삼겹살을 굽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며느리가 요리사 모자를 쓰고 앞치마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삼겹살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저는 놀라면서도 웃음을 참으며 물었어요. 며느리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금식 중인 시어머니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삼겹살 굽기 대회예요. 어떠세요? 재미있지 않나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이 장난꾸러기 며느리. 그래? 그런 대회가 다 있었나 보네. 근데 심사위원은 누구시니? 저는 장단을 맞춰주며 물었어요. 며느리는 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당연히 우리 어머니세요. 눈으로만 드시고 점수를 매겨주시면 돼요. 냄새 맡기 10점, 침 흘리지 않기 10점, 절대 먹지 않기 50점이에요. 저는 폭소를 터뜨렸어요. 아이고,
너가 정말.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심사를 해볼게. 며느리는 신이 나서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고기 냄새 좀 맡아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냄새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어요. 에이, 식당 앞에서 맡는 냄새보다는 못하구나. 향, 점수는 5점. 며느리는 발그레 해진 얼굴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어머니. 제 실력을 너무 얕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볼만하시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를 위해 이렇게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 너의 노력은 인정해줄게. 재미 점수는 100점이다.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어요. 어머니, 정말요? 그럼 제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거예요? 그래. 우승이야. 상품은 뭐야?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며 말했어요. 내일 건강검진 끝나고 어머니랑 같이 먹을 삼겹살이요. 제가 아주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섭섭함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오히려 이런 재치 있는 며느리를 두게 된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죠. 고마워, 며느리야. 정말 기대되는구나. 방으로 돌아와 누워서도 저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깜찍하고 재미있는 아이구나. 이런 며느리를 얻다니. 나는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야. 하지만 그 순간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그래도 배는 고프네. 어서 내일이 왔으면. 밤새 허기짐에 시달리느라 잠을 설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겨우 5시였죠. 아이고, 이래서 나이 들면 아침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맞나 봐. 하고 생각하며 몸을 일으켰어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이 참 예뻤어요. 잠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죠. 평소 같았으면 바로 문을 열고 뭔가를 꺼내 먹었겠지만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에요. 아, 배고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너는 왜 벌써 일어났니? 저도 어머니 검진 때문에 걱정돼서요. 어머니 모셔다 드리려고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제의 장난이 싹 잊혀지는 것 같았죠. 고마워, 얘야. 하지만 괜찮아. 내가 알아서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제 제가 장난쳤던 것도 너무 죄송하고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효심 깊은 아이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어제의 일을 떠올렸어요. 며느리의 장난 섞인 행동이 새삼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제 옆에서 계속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괜찮아. 그냥 검진일 뿐이야. 네, 어머니. 그래도 걱정되네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검진실로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동안 계속 배가 고팠지만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참았죠. 검진이 끝나고 나오니 며느리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그런데 이제 좀 배고프다.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어머, 그럼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드셔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며느리의 장난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나도 언젠가 한번 해줘야지. 제 입가에 살짝 미소가 지어졌어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그렇지. 하지만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복수의 계획이 한창 세워지고 있었답니다. 며느리 건강검진 때
나도 똑같이 해줘야겠어. 어떤 요리를 할까? 삼겹살보다 더 맛있는 걸로.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불이 나게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제 약속한 대로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고마워, 며느리야. 근데 오늘은 미역국이 더 당기는구나. 네? 아, 그럼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수첩에 적었어요. 며느리 건강검진 전날 복수. 이날만 기억해야지. 내 작은 복수의 날이야. 하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저의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흘러 다음 해, 이번에는 며느리의 건강검진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이날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전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최고급 한우 등심을 사고 각종 신선한 야채들도 구입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도 모르게 냉장고에 잘 숨겨두었죠. 밤 12시쯤 저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에서 한우를 조금만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아, 내가 야식으로 뭐 좀 만들고 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고기를 구우니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어머니, 이게 무슨... 며느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마치 만화 캐릭터처럼 눈이 접시만해졌죠. 아, 이거? 저는 고기를 뒤집으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갑자기 소고기가 내 손을 잡고 나를 구워줘 하고 애원하더라고. 어쩔 수 없었지 뭐. 며느리는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 내일 건강검진이잖아요. 금식해야 하는데. 어머나, 그랬어? 저는 놀란 척 연기했어요. 아이고, 이 기억력 없는 늙은이 같으니라고 깜빡했네. 그럼 난 조금만 먹을게. 아주 조금만. 저는 일부러 과장되게 코를 벌름거리며 고기 냄새를 맡았어요. 역시 한우는 냄새부터 다르네래. 얘야,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대. 너도 한번 맡아볼래? 며느리의 얼굴이 절망과 배고픔 사이를 오가는 걸 보니 속으로 폭소가 터졌어요. 자, 어떠니? 작년에 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복수는 냄새 나는 법이지. 고기 냄새 말이야. 푸아하.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더니 갑자기 활짝 웃었어요. 어머니, 혹시 작년에 제가 삼겹살 구웠던 거 기억하세요? 오호, 저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대답했어요. 그랬었나? 난 전혀 기억 못하는데 내가 치매온 걸까? 아님 너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상상?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보답을 해야겠네요. 다음엔 제가 더 맛있는 걸로 해드릴게요. 오라. 그래, 기대되는걸? 근데 지금 이 고기 어떡하지? 며느리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제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가 빨리 드세요. 내일 건강검진 끝나고 제가 더 맛있는 걸로 차려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며느리와 이야기했어요. 저 혼자 가도 괜찮은데. 아니야. 할 것도 없고 같이 가면 좋잖니. 감사해요, 어머니. 참 어제 그 고기 맛있었어요? 응, 아주 맛있더라. 너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는 잠자코 있었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게 들렸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검진을 받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몰래 집에 전화를 걸어 아들에게 부탁했죠. 영민아, 냉장고에 한우 있지? 우리 도착할 때쯤 그거 꺼내서 불 좀 올려놔. 검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뭐 드실래요? 글쎄, 그냥 대충 먹자. 며느리의 표정이 또 한 번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어머, 이게 무슨 냄새죠? 며느리의 코가 킁킁거리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는 속으로 깔깔 웃으며 모른 척했죠. 집에 들어서자 아들 영민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살이었죠. 자기 왔어?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고기 구웠어. 영민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는 마치 뜨거운 물에 빠진 고양이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저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자, 이제 다 같이 먹자. 어제는 미안해. 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웃음 눈물인지 감동의 눈물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어머니, 저도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이렇게 재밌게 받아주시다니. 며느리가 말하다 말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따라 웃었죠. 영민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결국 같이 웃기 시작했어요. 둘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만 모르는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영민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저와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죠. 아들, 너는 모르는 게 약이야. 그냥 우리 며느리하고 나만의 특별한 추억이라고 생각해. 맞아? 여보,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그냥 맛있는 고기나 먹자. 며느리가 재빨리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꼭 허겁지겁 밥 먹는 다람쥐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다 잊고 맛있게 먹자. 영민아, 상 차리는 거 좀 도와주렴. 저는 영민이를 부엌으로 보내고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며느리야, 이제 우리 1대1이다. 다음엔 누가 이길까? 며느리는 킥킥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다음에는 진짜 대박을 칠 거예요. 기대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며느리를 얻은 게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함께 웃으며 소고기 파티를 즐겼어요. 영민이는 계속 궁금해하며 우리에게 물어보았지만 우리는 입을 다물고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죠. 아,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려주면 안 돼? 영민이가 투덜거리자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여보, 당신이 모르는 게 우리 어머니랑 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해. 저는 며느리의 재치 있는 대답에 또 한 번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똑똑하고 재미있는 아이야 하. 이 작은 복수놀이로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답니다. 특히 저와 며느리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장난을 공유하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서로를 놀리는 작은 장난을 치곤 했어요. 물론 항상 서로를 배려하면서 말이에요. 때로는 영민이를 끼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애를 빼놓고 우리만의 비밀 작전을 세우기도 했죠.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 덕분에 우리 가족의 일상은 더욱 활기차고 즐거워졌어요. 매일매일이 작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여러분도 가족들과 이런 재미있는 추억 많이 만드세요. 때로는 작은 장난이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물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이에요. 자, 이제 다음 건강검진은 제 차례예요. 과연 우리 며느리가 어떤 작전을 세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할지 저도 슬슬 준비해야겠어요.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